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홍석철입니다. 오늘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요. 이번 발표는 아주대 김종호 교수님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저쪽에 앉아 계시고요. 우선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7년 기준 65세 인구 비중이 13.8%, 2020년은 15.7%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67년이 되면 거의 50%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빨리 고령화가 되면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큰 문제는 형평성 문제, 즉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인구 계층에서 사회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초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추이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요. 근데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인구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 인구의 부양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 생산 인구 100명당 총 부양 비를 보게 되면 지금 시점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2067년이 되면 한 4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에 더 심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저출산에 대한 문제, 출산율 높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총 부양비의 변화를 출산율이 달라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의 출산율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2067년까지 부양비 비율의 부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화 문제를 출산율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은 단지 현상일 뿐이고 증상일 뿐이지 그 고령화의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변화는 이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질병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바뀌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변화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사회 각 분야에 있어가지고 비대면 기술과 이런 방식이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맞이해서 이런 기술의 확산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작년 말에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장 심각해질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이었고요. 세 번째가 건강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피해가 계층마다 다 불균등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 2021년에 4차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새롭게 우리가 뭔가 인구 문제를 대응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됐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라면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 더 효과가 있고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모든 선진국은 복지국가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예전에 영국의 구빈법에서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고, 2세대 복지국가는 독일의 사회보험 시대처럼 뭔가 국가가 사회보험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경제적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기업과 가계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그런 복지국가를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아마 1세대, 2세대, 그리고 지금은 3세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복지국가를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삶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아동의 삶과 관련해서는 공평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노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보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와 아동을 위한 정책은 그동안 많은 가족 친화 정책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여성들의 가임기 여성들의 취업률과 합계 출산율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출산율도 올라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둘 사이에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관측이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의 가족 친화 정책들은 상당히 금전적인 유인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비금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예를 들자면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 추구 방안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그런 관행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좀 더 없애고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동안 많이 줄어왔지만 현재도 18%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 가정 내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좀 더 지어지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시간의 근로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 전후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이 출산 전후의 휴가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고용을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출산 후 휴가를 급여를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은 사실은 혜택에서 많이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9년 이후에 이런 걸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됐지만 좀 더 실적은 미흡한 편이고요. 이걸 좀 더 보편성을 확보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고용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변환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정책의 경우도 역시 기간과 급여를 높이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육아휴직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더 확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동의 발달 기회 보장 방안입니다. 사실 0세, 2세는 우리가 보육이라고 얘기하고 3세에서 5세는 보육과 교육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이 참 그동안 이제 보육료 지원 정책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너무 많이 보내고요. 유치원도 상당히 많이 보내는데, 영아 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린이집 보낸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에 반드시 도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린이집 많이 보내는 형태인데, 부모가 다양한 방식의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3, 5세의 경우는 현재 보육과 교육이 섞여 있는데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아동 발달과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중고 교육은 물론 전에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교육 정책을 보면 너무 많은 리소스가 입시를 위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미래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개편되도록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상당히 교육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해 나가 시급하게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돌봄과 빈곤 경제와 건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각각의 세 개 영역에 있어서 많은 정책들이 있고, 하지만 아쉽게도 돌봄의 경우는 이 피로도는 상당히 있지만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의료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향후에 의료비 증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코로나의 영향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병원에 못 가서 미충족 의료가 상당히 충족돼 있고, 또 건강 형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 이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 이 노인들의 건강 수명에 대한 고령층의 증가도 예상이 되고요. 또 코로나가 사실 많은 이제 경제 부문에 영향을 줬는데 노인들의 경제 활동이라던가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비대면이 확대가 되면서 이 노인의 돌봄 문제까지 확대가 되면서 노인의 불편 증가라던가 돌봄의 공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고령화 대응 비용이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 정책의 방향은 노인의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고령층이 직면한 건강과 빈곤과 돌봄의 문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만 미래의 고령층, 저처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미래에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사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고령화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구 고령화 정책은 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사실 노후 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노후 대비하려면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은퇴 연령을 좀 더 연장을 하거나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지금 청년 일자리도 문제인데 노인 일자리까지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중장기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노인의 빈곤의 계층 간 불균형이 워낙 심해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을 좀 더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고령 세대가 노후를 잘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요,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유인책을 좀 더 만들고 은퇴 연령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과 의료의 문제는 문재인 케어가 사실 노인들이 필요한 많은 필수 서비스를 급여화했기 때문에 이 노인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부담이 젊은 층에 간다는 것이죠. 국민 의료비 총액이 증가하고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높아지는 보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도 많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지출 효율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출 효율화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많은 이제 중고령의 젊은 사람들이 여러 건강 행태 악화라든가 만성 질환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고령층의 그런 의료비 관리를 위해서도 이런 지출 효율화 정책은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의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돌봄이 약화가 되었고 사회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걸 시급하게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가사 돌봄과 간병 돌봄의 경우에는 비용과 돌봄 주체 문제를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던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공공돌봄 역량 강화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 비용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서는 고령화 정책에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 원격 돌봄 이런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거동 불평인데, 그래서 이런 원격의 어떤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사회적 편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경제적인 혁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돌봄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이 돌봄 경제의 어떤 지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더불어서 다양한 산업과 혁신을 도모하자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인 이유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시급한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적성이 불분명한 그런 단기적인 정책은 좀 지양을 하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균등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축하고 미래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출산의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게 됐고요. 어, 예, 굉장히 큰 이슈인데 홍 교수님께서 굉장히 짧은 발표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와 아동을 위한 정책하고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새로운 그러한 방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전반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다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일적 자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여성이라든가 장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수량적인 증거를 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지속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복지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뭐 이것이 약간 보완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긴 한데 인구 변화를 뭐 장기적인 변화 또 단기적인 변화로 나누었을 때 지금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향후 한 15년, 20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을 몇 가지 뭐 노동시장 불균형이라든가 의료 불균형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변화로 인해서 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노동 인력 줄어드는 것이고요. 생산 연령 인구는 뭐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제가 그 추정을 해보면은 여기 잘 보이질 않는데 맨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생산형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2065년까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의 경활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자체는 지금의 뭐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활률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대체로 한 57%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2065년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구 변화의 패턴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산 인력의 고령화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인력의 고학력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데 이것을 그 시간당 임금을 가지고 조정한 경제활동 인구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그 경제활동 인구보다도 더 천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고학력화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총량적인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중요한 것은 불균형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노동 인력이라든가 뭐 인구 변화의 영향을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로 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여성 경활률이 앞으로 일본 수준으로만 증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뭐 생산성을 고려한 그런 인력의 규모가 2042년까지 95% 이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별로 안 줄어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작년 경활률이 또 일본만큼만 올라가도 역시 2042년까지 95%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속도가 지금의 절반으로만 줄어도 거의 2042년까지는 생산성을 고려한 인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이 줄어들고 이것에 대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15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보여드렸듯이 3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또 줄어드는 것이 어떤 산업은 굉장히 빠르고 다른 산업은 덜 빠른데 이것을 계산해보고 나면은 우리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임금이 높고 일자리 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는 그런 산업일수록 그런 노동 인력의 고령화,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동성도 높고 인적 자본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 적절하게 인적 자본을 그쪽으로 재배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뭐 교육 개혁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나타났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개혁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동성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 5년, 6년 이후부터 이런 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의 문제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산업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인력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게 중소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그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외국 인력을 탐색을 해서 뭐 대량으로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부분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의료 수요를 보면은 뭐 나이 든 사람이 주로 의료 수요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령화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인력은 앞으로 정치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대개 앞으로 2027년, 2008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의사 수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한 것만큼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의사 수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의사가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의료 수를 담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과별 불균형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아과 같은 데는 디맨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흉부외과라든가 뭐 신경외과 그런 데는 더 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 작업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나왔지만 뭐 대학 정원 문제 이것도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반면에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것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프로나 온라인은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프로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없으시면 바로 발표자한테 답변하는 시간 5분 드리고 토론자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까? 예, 예, 5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이철희 교수님 정말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철희 교수님께서는 좀 더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인구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어떤 그 영향을 좀 더 최소화하려면은 지금부터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나 또는 의료 수급의 불균형 또는 교육의 문제 결국엔 다 이게 교육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교육의 어떤 그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를 바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아까 그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Race Between Education and Population Aging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일부 마친데요. 잠깐 저도 세계 수치선을 들면서 저는 잘 모른다만은 2부와 연결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받은 느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탄소 중립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탄소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진영 논리를 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너무 정치적인 과잉이 심하다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치적 수치 논쟁하지 말고 정치한 수단 논쟁을 해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 아직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착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전환 문제고요. 산업구조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구조 자체도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시장과 구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세선과 연결했어요. 성장인데요. 제가 환경 생태계하면서 제가 성장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하는데 우리가 성장 좀 낮추더라도 탄소 중립하자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수용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예. 제가 에너지 복지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역진적이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그럼 뭔가 그냥 탄소 중립에서 참아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복지제도 어떤 식으로 커버해 줄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과거와 다른 어떤 성장 패턴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문제. 두 번째로 그 성장 과제에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아마 다른 분도 비슷할 거예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야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에너지 산업부에서는 국가의 과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제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하더라도 과거한 개혁 방식이 저는 달라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이 분야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것으로 1세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